이렇게 뚫려 있죠. 완전 성과급제로요. 네, 약간 덕딱 늙는 심정인가? 안녕하세요, 주주지혜입니다.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궁금해서 클릭하셨을 텐데요. 그럼 잘 들으셨습니다. 애널리스트라 하면 analyze, 분석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분석하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뭐든 분석하는 사람이면, 분석하는 걸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애널리스트라는 말을 붙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통 저희가 신문이나 뉴스 등에서 애널리스트라고 지칭을 할 때는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 특히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주식 분석하는 주식 분석 애널리스트를 가리키죠. 그래서 오늘도 주식 분석 애널리스트,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주식 분석 애널리스트로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의 시장 가치를 판단하고 리포트를 작성해서 투자자들, 그러니까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죠. 펀드 매니저들한테 해당 종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로써 그리고 글로써 이렇게 설명하는,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를 분석하는 테크 애널리스트다 하면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테크 산업을 분석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방향, 기업 이익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현재 주가와 비교해서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런 의견, 판단을 투자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마다 사실 많이 다르기는 한데 보통 한 15종목 정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펀드 매니저는 펀드를 관리하는 사람, 펀드를 매니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펀드라 하면 돈이죠. 자금. 그래서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돈을 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사우트리온 이렇게 등등 막 분석을 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향후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을 사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관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투자자들은 연금, 보험, 국부펀드 이런 기관 투자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직업이 있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투자자가 있어야겠죠. 네, 투자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은행에 가서 이렇게 펀드를 들고 돈을 넣게 되죠. 그 돈이 펀드 회사,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에셋 매니지먼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펀드 매니저들이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종목 추천에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펀드 매니저는요, 주식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주식 종목 분석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거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 외에 위험 관리, 각각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매 관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은 실제로 이 진짜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업 종목 분석 이외에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또 보통 이제 시장에 있는 모든 섹터를 거의 다 보게 돼요. 이렇게 한 섹터만, 테크 섹터다, 아니면 소비재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업 종목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전문가, 그 기업 종목 분석 애널리스트죠. 이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듣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고급 정보를 애널리스트들한테 들을 때 이거 공짜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펀드를 운용을 할 때, 주식을 매매할 때 들어가는 그 매매 수수료를 그 애널리스트가 있는 해당 증권사를 통해서 지불을 하게 돼요. 그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NH증권에 있는 테크 애널리스트한테 사과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 들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 주문을 넣고 매매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업계 용어로는요, 애널리스트들의 아이디어를 산다고 해서 자산운용사를 바이사이드, 그리고 증권사를 셀사이드라고 불러요. 물론 그 펀드 매니저가 이 증권사에서 사게 되는 거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아이디어만이 아니에요. 그 밖에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 로드쇼 플랜을 해준다라든지, 기업 담당자를 만나게 해주고, 각종 세미나, 이벤트 이런 데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직업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에 대한 패션, 열정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좀 식상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지적 욕구, 갈망 그런 게 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좀 쉽게 지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워낙 그 일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 강도가 좀 높다 보니까 제가 좀 후에도 또 설명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연봉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의 수명이 좀 짧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패션이 지속되지가 않으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좀 지속하기 힘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을 다루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 경제 및 산업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 일을 즐기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자기 전에 내일의 주가가 막 너무 궁금하고, 내가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에 대한 콜을 이렇게 넣었는데 진짜 이 주가가 앞으로 들어맞을지 안 맞을지 이게 너무 궁금하고, 만약에 안 맞으면 뭐 때문에 안 맞을 것인지, 맞았을 경우에 오는 어떤 쾌감이라든지 기대감, 스릴감, 이런 거를 좀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떤 비즈니스로 돈을 벌고 있는지, 또한 반도체 산업의 흐름은 어떠한지, 또 얘네들이 앞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갈 것 같은지,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심해지면 이게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나라 테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재반 다이나믹스가 향후 삼성전자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등, 막 호기심이 마구 치솟고 그 답을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분석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가, 깊게 생각하는 거를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흔히들 생각할 때 뭐 경제 경영을 전공하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경제 경영 전공한 사람들이 이 업계에 많이 있는 거는 그쪽으로 아무래도 대학생 때부터 그런 쪽으로 뭐 선배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직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대학교 때 경제학을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근데 사실 와서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경제라든지 경영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굳이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소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책으로도 볼 수도 있고, 뭐 신문이나 잡지, 경제 경영 잡지도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도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물리학을 공부한다 하면은 솔직히 대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물리학을 스스로 따로 이렇게 공부하고 지식을 얻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실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전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실제로 주변에 진짜 많이 만났고요. 특히 이제 애널리스트는 산업별로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공대나 자연대 분들이 더 유리한 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LG화학, 셀트리온 이런 거 분석해야 되는데, 뭐 화학, 물리, 생명과학 이런 거 전공했으면 훨씬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이해가 훨씬 쉽겠죠, 분석을 할 때. 그리고 펀드 매니저의 경우는 저는 인문대 분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조지 소로스도 역사랑 철학을 전공을 했죠. 이 펀드 매니저는 어떤 통찰력, 인내심, 어떤 심리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역사나 철학 전공하신 분들이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길게 보는 안목,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 한 가지 유용한 자격증이 있어요. CFA라고 있는데요. 총 3차로 이루어져 있고 1년에 1차씩 보는 시험이에요. 마치 사법고시처럼. 공부 기간까지 합치면 최소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걸치는 시험인데, 제가 이 자격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다른 클립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되려면요, 일단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보통 트레이닝을 2-3년 정도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라이팅을 시작을 하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애널리스트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뭐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LG 화학에서 좀 일하다 왔다. 그러면은 화학 산업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로 갔을 때 그 트레이닝 기간은 훨씬 더 짧아지겠죠. 근데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자산운용사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펀드 매니저는 좀 더 긴 시간의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뭐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매크로 거시경제 이런 것까지 조금 이해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연간의 좀 실제 경험을 필요로 하죠. 보통은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뭐 자산운용사에 바로 입사해서 자산운용사 내부의 리서치팀에서 애널리스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증권사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다가 운용사로 옮겨서 거기서 좀 더 트레이닝을 거친 후에 펀드 매니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연봉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이게 이 직업의 매력이기도 하고 단점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성과급제가 당연시되는 그런 직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10년을 애널리스트로 일했다 혹은 뭐 펀드 매니저로 일했다 하더라도 연봉 차이는 정말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게 불공평하다고 딱히 인식되지 않는 그런 인더스트리인 것 같아요. 특히 펀드 매니저는 더 그렇고요. 잡마켓에서 좀 암묵적으로 이렇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캡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펀드 매니저는 뭐 어떤 그 고용 계약을 맺었느냐에 따라서 위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특히 뭐 헤지 펀드나 좀 프랍 트레이딩스러운 그런 하우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완전 성과급제, 그러니까 뭐 몇 프로 컷을 받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억짜리를 굴렸는데 1년 동안 10%의 수익을 냈다, 100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 중에 뭐 몇 프로, 5%, 7%, 10%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컷을 받기도 해요. 공평한 게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잘리기도 쉬운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보통은 대졸 초임, 아마 대기업 정도 초봉 연봉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한 4, 5천 정도? 요즘에는. 네. 경력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게 되면 흔히 이제 몸값이라고들 하죠. 그 몸값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애널리스트 경우에는 뭐 종목 추천을 잘하고 또 시장에서 다른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찾아주고 좋아해주고 하면은 몸값이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사실 뭐 억대 연봉도 많이 받는 직업이고요. 워라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부분의 아마 실제 종사자분들이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일 거예요. 특히 애널리스트들의 워라벨은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시간적인 면에서요. 단순히 워라벨을 시간으로 정의한다면요. 사실 뭐 밤샘 작업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밤 늦게까지 일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침에 제 기억에 보통 아침 7시에 미팅을 시작을 해요. 장 열리기 뭐 두어 시간 전에 시작을 하니까 좀 더 일찍 출근을 해야 되죠. 7시 이전에. 그 이후에 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인데, 기업이 실적을 내게 되면 그걸 바로 그 낸날 바로 그 날 막 분석을 해서 그 다음날 새벽 아침 이전에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제 딱 자기 의견과 함께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즌 때는 특히나 더 바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가 되면은 라이팅도 사실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리포트가 이거는 골드만삭스 에쿠티 리서치 리포트인데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도 좀 많이 가게 되고, 특히 이제 큰 하우스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해외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하우스에 가게 되면 해외 출장도 좀 많이 가게 되죠. 사실 출장 많이 다니면 좀 몸도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런 면들도 좀 있고, 펀드 매니저의 워킹 아워는 그 애널리스트보다는 조금 유연합니다. 애널리스트처럼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이런 방대한 양의 리포트를 막 써야 되고 뭐 클라이언트를 서포트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일이 좀 적기 때문인데요. 이제 좀 대신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죠. 어떤 거냐면 자신의 성과가 진짜 1년 365일 그냥 숫자로 딱딱딱 나와요. 주식시장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이런 스트레스는 좀 계속 받게 되죠. 마치 뭐 매일 시험을 보고 매일 몇 점인지를 공개적으로 확인받아야 되는, 그래서 멘탈 관리가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들이 수명이 상당히 길잖아요. 수입도 되게 높고, 그런 거 대비해서 사람들이 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의 수명이 이제 짧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조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상당히 전문직이라서, 그러니까 전문직이라 하면 내가 어떤 한 회사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직이 확실히 유연하고, 주식 분석이라는 혹은 뭐 주식 운용이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만 싶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잡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할 수는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뭐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뭐 레이 달리오 이런 사람들 막 60세, 70세, 80세 넘어서까지 계속 펀드 매니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데일리 스트레스 그런 게 좀 높다 보니까 직업이 좀 안정적이지 않고, 만약에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좀 식어버리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이 일은 좀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